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국 기업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또 자국민 중에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종사자 중심의 정책과 언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대상이 주로 한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 회사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임박했는데요. 이걸 앞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업계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고요. 해법은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협상 문제와 더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시죠. 송교 변호사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경제 톱 이슈는 정부의 정책 환경, 투자 흐름, 기술 변화에 맞게 관심받고 있는 코스닥 상황 점검해봅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차가운 윗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자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런데 당장 이자조차도 버거운 사람들은 연체까지 걱정할 상황이 됐습니다. 연체할 때 징벌적으로 붙는 가산이자 무거운 데다가 어기게 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 악순환 고리 끊겠다 정부가 대책 세운다고 어제 모였는데요. 실효성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경제 소리 오늘은 계절이 느껴지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다녀왔습니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한 기업의 총수가 하는 발언, 멘트는 단순한 멘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앞두고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고관세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낸 국가들을 타깃으로 선정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생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감시 리스트에 올라있는 부분들 또 FTA 재협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줄곧 보여주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 우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또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시죠. 송교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좀 발언상 사실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까지 나왔는데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고 한국산 제품을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읽어야 할까요? 우선 미국 산업을 파괴했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요. 오히려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을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파괴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세탁기를 덤핑했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FTA 원칙, 우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법에 의하더라도 이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세이프가드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한미 FTA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무역기구의 판정도 이행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월풀이 조사 제기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돼서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은 일련의 언행을 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원칙과 합의가 아니라 힘겨루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일반 청취자분들도 그렇게들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좀 내막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이 두 제품 삼성과 LG의 세탁기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 공장 생산량이 꽤 되거든요. 네. 예, 추가 생산 공장 즉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압박이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작년 5월에 이제 월풀이 조사 신청을 했고, 작년 10월과 11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정한 뭐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새해 2월, 다음 달 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실제로 발동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FTA나 WTO의 그런 일반 원칙
원칙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네. 직접 기업들을 압박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이나 LG도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압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마치 새로운 어떤 반덤핑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다가 어떤 공장을 지으면은 네. 자신의 그런 압박을 피해갈 수 마치 있을 것처럼 그런 언지를 준 것과도 사실 모순인 거죠. 네. 참, 트럼프를 두고서 이 기업적인 협상과 상업적인 협상과 이런 특성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결국은 얻어갈 것만 굉장히 난폭하게 얻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우리 정부가 일단, 미국을 상대로 대응 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WTO에 대한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할 수 있는 양어 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좀 전문 용어에서 어렵기도 한데, 즉, 이 정해진 분량 이상의 추가로 고관세를 내야 되는 부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한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미국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 이 대형 세탁기, 네. 지금 이번 건은 좀 어떤 고가 프리미엄 세탁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네. 월풀이 조사 신청한 것은요. 네. 2013년에 한국의 대형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13년부터 쭉 매겨왔는데, 네네. 그 반덤핑이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라고 세계무역기구가 정당하게 판정을 했죠.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세계무역기구 원칙상 미국이 스스로 그것을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패소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네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자신의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승소한 나라가 네. 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이 2013년부터 부당하게 매긴 네.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불법으로 판정을 받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을 시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시 그러면 직접 적법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WTO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이죠. 예. 서로 양해해주기로 한 부분을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은 지켜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겠다. 지금 이런 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세계무역기구가 이미 미국의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는 그런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즉 네. 미국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미국을 압박하거나 지금 미국의 태도 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정부 추산 약 7,600억 원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네. 거기에 비례하는 보복 관세를 적법하게 이제 미국에게 매기기 위한 절차.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 본안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건 네.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이고 조만간 WTO가 우리 보복 관세를 이제 허용할 텐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제품에 그 정도 상당의 보복 관세를 매기느냐?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한미 FTA 이후에 네. 한국의 농업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미국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를테면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네네. 이런 데 대해 이 보복 관세를 정당하게 매기는 절차를 함으로써 우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저런 어떤 변칙적인 언행에 대해서 네. WTO 규정에 맞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네.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양 국가 간에도 어떤 이 합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긴장, 강제가 필요한데요. 지금 농업 부분은 지금 재협상에서도 정부의 입장도 물론 아주 강력하게 표명됐지만 그 방법도 하나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네, 지금은 네. 원칙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일단 해당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판매해야 되는 입장들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공장은 더 건설하게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좀 조심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딱히 취할 수 있는 태도나 변화는 없습니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 시장 변화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역할보다는 네. 정부의 역할, 네.
특히 FTA와 WTO 통상 정책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무역기구의 그런 기본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다자주의에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실질적으로 원칙에 서서 제대로 미국에게 WTO 룰의 이행을 강력하게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네.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네. 지금 상황에서 삼성이나 LG가 개별 기업으로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지금 통상 이슈에서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통상 당국에게 더 많은 무게감이 실려 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첫 단추 혹은 첫 번째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세탁기는 시작이다. 앞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제조업 종사자 등등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무역의 여러 가지 대책과 또 대응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 이런 보호무역, 그러니까 반덤핑이라든지 세이프가드라든지 이런 네. 보호무역 조치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고, 작년 통계입니다만 벌써 23개의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이러한 국제법과 적합하지 않은 이런 네.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를테면 개별 기업이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좀 지어준다든지, 네. 철강 수출을 자율 규제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는 지금 대응할 수가 없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FTA를 통해서 미국과 어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개정 협상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미국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이런 경우는 가령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이 FTA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네. 거의 취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FTA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FTA 개정 협상에서 명확하게 이런 무역 구제에 대한 부분을 미국의 WTO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네. FTA에 미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득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할 수는 없다. 네. 지금 상황은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FTA와 WTO의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네. 사실상 아주 우려스럽습니다만 사실상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나 몇 개 제품만의 양보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럴수록 FTA와 WTO의 다자주의 원칙,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WTO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그런 보복 관세를 우리가 제대로 집행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서로 호혜적이고 좀 더 상호 이해를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통상 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새로운 룰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원칙이고 또 상호 호혜일 테니까요. 좀 상황 보면서 저희가 또 별도 이슈가 있을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시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의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생각나시는 것들, 입장 혹은 내 생각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공감사전의 주제어에 대한 입장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 시장을 말합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사실 이 코스닥 자체가 하나의 회사이기도 했었죠.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IT 중심의 새로운 기술 기반 혁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지 특정 주 위주로 시장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앞으로 900선 혹은 1000선까지도 지수가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새로운
가능성과 또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오늘 경제 톱 이슈에서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보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코스닥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한 주간 길이의 깊이로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톱 이슈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뭐 정부가 바뀔 때에도 그랬고요. 올 초에도 코스닥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천선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천정을 뚫었다면 올해는 사실 연초부터 코스닥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중에 이제 900선을 뚫었죠. 이게 뭐 근 16년 만에 최고치인데 물론 뭐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바이오주 쏠림 현상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다음 달이면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지수는 뭐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단기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우상향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증권사들은 이르면 상반기 내 1000포인트 그러니까 4자릿수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코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0년 3월이에요. 네. 2834선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때 IT 버블 당시에 네. 엄청나게 지수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3배가 올라야지 그때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지수 4자릿수 1000선의 돌파 의미는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네. 큰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대책 가운데 눈길을 끌고 있는 게 KRX 300 지수. 네. 여기에 이제 코스닥 종목 68개, 그다음에 코스피 종목 223개를 합한 네. 이 지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걸 만들어지면 사실은 뭐 이거와 연계한 뭐 상장지수 펀드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되면 네. 이 목돈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좀 일부 소수 바이오 종목에 수급이 쏠려 있는데 이런 이제 지수 왜곡 현상, 쏠림 현상이 다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코스닥 상장사들 보니까 기업 이익 전망치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의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고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10개 가운데 7개가 바이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에 이 집중된 쏠림 현상이 비바이오주 네. 예를 든다면 IT라든가 네.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이 신성장 산업 이런 것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4자릿수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IT 버블 때 지수를 얘기해 주시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점프가 아니라 정말 키가 큰 거다라는 그런 인식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대책을 보면 아까 제가 KRX 300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 대책이 만병통치약이냐 사실은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대책이 과연 그렇게 썩 이제 어떤 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예요. 우선 세금 깎아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번 이제 대책 3가지를 보게 되면 앞서 뭐 이 성장성 입증이 되면 자본 잠식 기업도 상장을 허용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3천억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연기금 기관 투자 유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네. 들어있거든요. 근데 과연 세금 깎아준다고 연기금이 중소형주 비중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300조 원 돌파도 신기원이긴 하지만 네네. 여기에서 이 바이오 3인방 빼버리면 네. 팍 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굵직굵직한 기업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연기금이라는 게. 네. 그런데 과연 가능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이게 코스닥 시장을 거쳐서 중요한 기업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과거에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음 카카오, 현대중공업도 코스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1996년 문을 연 이후로 빠져나간 상장 기업이 46개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야 미국을 봐라. 미국은 사실 애플이나 뭐 인텔, 구글, 페이스북 전부 나스닥이에요. 네. 뉴욕 증권거래사 나스닥이 서로 상존하는 경쟁이지 네. 여기처럼 이제 딛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시스템적이 좀 안착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지금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기술 상장 특례를 적용받아서 쉽게 코스닥에 갑니다. 네. 근데 연기금 보고 상장 완화돼서 이런 실적도 좀 미심쩍고 네. 정보도 사실 부실하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라? 이건 국면에 노후가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실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게 맞고요. 군사를 빼야 이제 더 이상 코스닥이 1200개 종목이 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양적 성장보다는 오히려 질적 성장을 껴야 되는 게 네. 맞는 방향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 잠재적 가치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곳이 코스닥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장기적인 노후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까지 좀 걸기에는 위험한 면도 있죠. 개인이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가상 통화에 대한 논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에너지라고 하죠. 이 돈은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코스닥 간 개인들은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개미들은 900손 돌파했다는데 정말로 실제로 이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거든요. 네. 지수만 따라가도 먹는다는 건데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보니까 올해 이제 코스닥이 한 10% 올랐는데 같은 기간 개인들은 1조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네. 상위 10개 매수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5%예요. 네. 근데 외국인이 12%, 기관 투자가가 17%. 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골라도 같은 바이오 종목을 골라도 꼭 리스크가 큰 거, 네. 하락하는 종목에 웨이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올해 주식 투자에서 권고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올해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뛴다. 네. 그리고 해외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더 메리트가 있다. 네. 그리고 해외 증시에 투자한 다음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이나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직장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퇴직연금 DB형이든 DC형이든 아니면 이제 IRP든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고를 맞습니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치했다가 요 근래 들어가서 이렇게 비중을 고쳤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그러니까 네. 단기간을 보지 마시고 네네.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놓으시면 네.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좀 나아지시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테크는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지가 아니고 이런 시장의 변화와 경제 상황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성장률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많이 올랐죠. 한국은 어제 동결했습니다만 앞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게 전망돼 있고 미국은 조금 우리보다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시중은행은 벌써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취약차주나 서민들은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도 본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모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 한국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또 각 은행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했는지 또 취약차주에 대한 어떤 연체 대책 또 여러 가지 보호 대책들 마련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예, 뭐 많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또 회장님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문제가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다.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제 모였거든요. 예. 모인 이유도 역시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 금리가 이제 선진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리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 급격히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부자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은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곧바로 연체되거나 채무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우 이제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10월달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모여서 대책을 세운다. 이건 사실 그간 좀 부족했던 부분이어서 뭐 적절했다 이런 평가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취약차주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 자체가 부족한 분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큰 틀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린 건가요? 예. 가장 좋은 게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분들의 수입이 늘어나서 빚 갚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이 세 가지 갈래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 그다음에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 현실적인 대책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사전 예방하는 것은 연체 발생 우려제에 대해서 사전 경보를 발령을 하고 원금 사회 상환 유예 등을 통해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좀 예방하는 그런 선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체 가상금리를 인하시키고 연체금리 내부 통제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연체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를 지금 들쭉날쭉하고 업권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서 부담을 좀 줄이겠다.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대책이고요. 세 번째는 담보권 실행을 유예시킨다든지 매매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 및 실질적인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세 가지 갈래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그 여태까지 나왔던 대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정부 당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은행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머리를 맞댔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앞으로 나올 세부 대책이 기대가 되는데 좀 하나하나 일단 대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예방, 즉 연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어떻습니까? 좀 원금 상환 유예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서는 사전 경보 체제를 발령을 하겠다 해서 맞춤형 연체 우려자한테는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컨택을 강화해서 소통을 강화해서 좀 막아보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식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하던 것을 이자만 상환하도록 완화시키고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3년 연장시켜주고요. 신용대출은 1년, 전세자금 대출은 자녀 전세기간 범위 내에서 유예시켜주는 그런 좋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연체 우려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항상 파악하고 갱신하고 상담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간 뭐 행정을 비난할 때 늘 탁상행정 이런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와닿겠다, 컨택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것들 조현행 회장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보도도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미리 한번 살펴보는 느낌도 있는데 자 연체를 뭐 하게 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주택담보도 있고 복잡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부담을 최소화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가장 큰 게 연체 가상금리, 연체금리를 인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체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죠? 예, 맞습니다. 약정이율 플러스 현재로는 많으면 8%까지 올라가거든요. 6 내지 8%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정금리 플러스 3%포인트 수준으로 전 금융권, 은행이나 비은행이나 가게나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게 정부가 이제 고시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고시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제
이 연체율은 3% 정도 더 내는 것. 이게 이제 추가 연체에 따른 관리 비용이거든요. 이 정도만 내면 된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 변제 순서를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기한이익 상실 시 변제 금액별로 차주에게 유리한 변제 순서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 가지고 비용 먼저 또는 이자, 원금 이런 순으로 한다든지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내용을 여태까지는 업권별로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이것을 다 일원화시키고 또 공시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예, 참 지금 일단 계획 나온 것만 보면은 가장 이 취약 차주의 어떤 이 부채 문제가 터지면 정말 연쇄적으로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불안감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늘 사실 뭐 채권 소각 때도 그렇고요. 즉 탕감 같은 얘기 때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 비난을 하거든요. 이러면 다들 뭐 안 갚고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이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차주 채무를 탕감한 것은 10년 장기 채권이고요.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입니다. 10년 동안 갚지 못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모랄이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이나 자격 등은 채무 탕감과는 그런 것이 아닌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출 취약자의 그 부실화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서 크진 않고 작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좋게 평가가 됩니다. 예, 참 이 대책만큼의 또 효과가 나타난다면요, 정말 박수 받을 일이겠죠. 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가이드라인과 다른 현장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은 대출의 이 구조를 보면 복잡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은 좀 다른 쪽으로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필요한데 혹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아져서 수입이 늘어서 이런 거 맞습니다. 연체하는 걱정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서민 경기 활성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 전 정책의 보완책으로서는 이 원금 상환 유예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출은 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낮아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채무 조정을 하고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 가격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채무자와 채무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위험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또 이 취약계층, 서민계층의 경기가 좋아질 대책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예전에 논다라는 것은 경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봤죠. 근데 요즘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은 한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겨울에 바라봐야 될 곳들, 겨울에 놀이공간도 경제적으로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런 현장 다녀왔습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케이트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철 놀이하면 빙판 위에서 즐기는 스케이트
스케이트가 빠질 수 없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년 만에 개장했습니다. 네. 하얀 빙판 위에서 즐기는 아이들의 소리를 짧게 담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돼. 한발 이렇게 한번처럼. 혹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처음 왔다. 이거 저는 사실은 스케이트보다는 썰매 세대여서 예,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막 아이들의 북적직근한 소리만 들으니까 추위가 다 달아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방문한 지난 주말은 한결 포근하고 또 미세먼지도 없는 편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왔고요. 아빠 옆에서 처음 스케이트장 빙판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아이도 보였고요. 이 부모님도 아이랑 처음 타본다면서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참 훈훈하고 부럽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로맨틱한 장면은 항상 꼭 스케이트장 같은 데서 벌어지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광장에 유독 관심을 보이시는군요. 네. 서울광장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이용 시간이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겨울철 스포츠 문화체험으로 서울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주말에는 밤 11시까지 더 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진행하고요. 30분은 빙판 정빙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운영자 문양근 씨에게 더 자세한 소개 들어보시죠. 인식 자체가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람들도 재작년보다는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꼬마 친구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린이 링크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좀 큰 링크장에는 스케이트를 조금 타시거나 아니면 연인분들이 사실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세 미만은 사실 스케이트 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6세 이상부터는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헬멧과 그리고 무릎 보호대 그리고 장갑을 꼭 착용하시라고 수시로 멘트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요원들도 그 부분에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게 유념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와 즐거움을 드리고자 간단한 노래 맞추기라든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관광 자원으로서, 관광 소득원으로서도 꽤 짭짤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가깝게 명동이랑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눈이나 이 겨울을 체험할 수 없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이거 굉장히 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요금이 어떨까 걱정입니다. 네, 비용이 아주 저렴한데요. 1시간에 1,000원. 대여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00원인데 대여료까지를 하면? 네, 헬멧이랑 스케이트화, 무릎 보호대까지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갑은 개인 장갑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주 저렴하죠. 그렇죠. 네, 예매는 서울광 스케이트장 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도 되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매진율이 높아서 미리 예매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단체 20명 이상일 때는 30% 할인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야, 참 저렴한 가격에 일단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에 또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많이 이용하시겠죠? 평일에는 스케이트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봐 제가 주말에 찾아갔는데요. 추위에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이 표가 거의 다 매진돼 있더라고요. 한 타임당 거의 600명 정도가 되고요. 주말 이용객이 대략 5,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요즘 겨울 방학 때라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은데요. 오후 4시 때부터 8시 때까지가 가장 이용객이 붐비고 있습니다. 예. 앞서 아까 소개해 주신 문양근 씨가 6세는 안 되고 7세부터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로 어린아이들만 있나요? 시민들 어떤 모습인가요? 네, 7세부터 좀 부모님 동반의 입장이 가능한데요. 좀 어린이와 초보자를 위한 아이스 링크장 컬링존이 조성돼 있고요. 더 넓은 성인 아이스 링크장은 스케이트를 좀 더 능숙하게 타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 젊은 연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 새하얀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웃으면서 또 일어나고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오늘 날씨도 풀려서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애기랑 같이 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김연아 선수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가격은 되게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이거 처음 타는 거니까 일단 겁이 많이 먹었어요. 이게 얼음이니까 조금씩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얼음 위에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어요. 깨끗하고 오히려 스케이트 타는 날은 더 추운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거 위주로 오뎅 국물이나 뭐 떡볶이. 5학년이요. 스케이트 타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넘어졌을 때 많이 아파갖고 잘 못 탔었는데 나중에 타게 돼서 좋긴 좋았어요. 일 때문에 못 데리고 다니다가 한번 시간 내서 데리고 나왔는데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모처럼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즐겁고. 그리고 여기 벤치 의자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열선 깔려가지고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솔직히 춥거든요. 기다리는 어른들은. 근데 이제 여기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지금. 저도 아이 데리고 스케이트장을 가봤는데요. 네. 이 열선 얘기가 확 꼽힙니다. 네. 편의시설 어떤가요? 네, 편의시설로 실내 카페와 간식거리도 3,000원대 미만으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 좀 들으신 대로 아이스링크 밖에 벤치에 열선이 깔려져 있어서요. 네네. 이 대기하는 동안 따뜻해서 이 부모님 어른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몸을 쓰는 운동이니까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링크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 타는 분들은 무릎과 허리를 최대한 굽혀서 타면 넘어질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요. 링크장 안에서 돌다가 역주행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2차, 3차 사고까지 이어지니까요. 네. 진행 방향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장 안전운전 말도 잘 따라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좀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겨울, 최근까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네. 힘들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미세먼지 11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는 방송이 나가고요. 네.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말 오후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가동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마스크를 신속하게 제공했는데요. 네. 노약자나 호흡기에 약하신 분들은 귀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 시 운영 사항을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눈은 사실 괜찮아요.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150 이상이면은 스케이트장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0을 넘어가면은 저희가 멘트를 해서 마스크라든지 민감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는 부분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의무실에 마스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통합대기 지수 110이 넘어가면 멘트를 해서 마스크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네. 네. 자, 그럼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네, 오늘부터 다시 스케이트장이 재개했는데요. 다음 달 2월 25일까지 서울강 스케이트장이 운영하니까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 서울 도심에서 스케이트장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배경음악으로 이 러브스토리의 OST를 살짝 깔고 있는데요. 와, 네. 스케이트장과 겨울 풍경, 겨울이 가시기 전에 한번 서울광장에서 즐겨보시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624님은요. 코스닥 650 지수에서 한 종목 900이 다 되어가도 저는 손해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답함 토로해 주셨네요. 9992님은 지난 주말 7살 딸과 함께 3시간 정도 놀다 왔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몸은 말을 안 듣네요라고 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다녀오신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9992님께는 저희가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한 주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힘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